셜록 홈즈에게 있어 그 여자는 언제나 그 여성이었다. 그 밖에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홈즈는 그 여자를 세상 모든 여인들의 광채를 모두 빼앗아 압도한 듯이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그가 아이린 애들러에게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온갖 감정,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냉정하고 예리하며 놀랄 만큼 균형이 잡힌 그의 정신으로서는 번거로운 감정이었다. 그는 지금껏 일찍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완벽한 추리와 관찰의 귀재이다. 따라서 그가 사랑에 빠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는 인간의 달콤한 애정 따위에 대해서는 늘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을 섞어서 말했다. 이런 남자에게 만일 강렬한 정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민감한 기계에 들어간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또한 그의 고성능 돋보기에 생긴 균열보다도 더 큰 착오와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홈즈에게도 여자는 있었다. 그 여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여자로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간 아이린 애들러다. 나는 요즘 홈즈와 거의 만나지 않았다. 나의 결혼이 우리 둘 사이를 빠르게 떼어놓은 것이다.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처음으로 한 가정의 가정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가정을 중심으로 모든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나 역시 그것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있었다. 한편 홈즈는 세속적인 것에 완전히 마음을 비운 채 사람들과의 교제도 꺼리며 여전히 베이커가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산더미 같은 고서 속에 파묻혀서 많은 날들을 코카인과 공정성에 탐닉해 있었다. 마약에 취해 꿈속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그만이 지닌 날카로운 천성으로 정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일하기도 했다. 즉 여전히 범죄 연구에 몰두했는데 헤아릴 수도 없는 재능과 놀라운 관찰력을 구사해 경찰이 손을 든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아내고 그 수수께끼를 해결했다. 나도 가끔 그의 활약을 어렴풋하게나마 들었다. 예를 들면 트레포프 살인사건으로 오데사의 초청을 받아갔다느니, 트린코말리의 에트킨슨 형제의 기괴한 참극을 해결했다느니, 네덜란드 왕실이 의뢰한 사건을 멋지게 해결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런 활약은 신문 독자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이며 그 이상의 것은 나 역시도 거의 모르고 있었다. 1888년 3월 20일 밤 나는 왕진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베이커가를 지나게 되었다. 나의 연애 시절이며 주홍색 연구 사건에 비참했던 일 등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출입구 앞에 당도했을 때 홈즈를 다시 만나 그가 요즘 그 천재적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의 방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내가 올려다보는 잠깐 동안에도 그의 호리호리한 그림자가 2번이나 창문 커튼에 어른거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뒷짐을 진 채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의 기분이나 버릇 따위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세와 움직임만 보아도 지금 그가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또다시 일하고 있다. 마약으로 몽롱해진 꿈나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건을 해결하느라고 열중해 있는 것이다. 나는 배를 울렸다. 그리고 잠시 후 전에는 나와 공동소유였던 그 방에 안내되었다. 그는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남자가 아니다. 언제나 그렇다. 그러나 나의 방문을 기뻐하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인사말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던 그는 어서 안락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러더니 담배 상자를 던져주었고 또 술상자와 탄산수를 만드는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난로불 앞에 선 홈즈는 그 이상하도록 꿰뚫어 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살펴보았다. 결혼 생활이 꽤나 만족스러운 모양이군, 왓슨. 전에 만났을 때보다 7파운드 반은 더 살이 찐 것 같아. 7파운드야. 내가 대답했다. 그래? 보기엔 더 찐 것 같은데. 7파운드라고 하지만 분명 더 될 거야. 다시 개업을 했지? 그런 소문은 듣지 못했지만. 어떻게 알았어? 그쯤은 추리로 알 수 있지. 그뿐인 줄 알아. 얼마 전에 비를 많이 맞았고 자네 집에는 몹시 솜씨 없고 조심성 없는 가정부가 있다는 것도 알아. 이봐, 자네한테 못 당하겠어. 만약 자네가 몇 세기 전에 태어났었다라면 틀림없이 마법사로 몰려 화형을 당했을 거야. 사실 목요일에 시골길을 걷다가 비를 흠뻑 맞고 돌아왔어. 그러나 옷도 갈아입었는데 어떻게 그런 추리를 했지? 그리고 가정부 메리 제인에게는 두 손 들었어. 아내도 고개를 저으면서 곧 내보내야겠다고 하더군.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았어? 그는 혼자 쿡쿡 웃으며 길고 부드러운 손을 비볐다. 아주 간단해. 자네 왼쪽 구두 안쪽을 보니 난로불이 닿는 부분에 나란히 6개의 상처가 나 있더군. 이건 분명히 구둣바닥 가장자리에 달라붙은 흙을 거칠게 긁어내려다가 생긴 거야. 이것으로 2개의 추리가 가능하지. 하나는 자네가 날씨가 몹시 궂은 날에 외출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네 집 가정부는 구두에 흠을 내는 아주 조심성 없는 아가씨라는 거지. 그리고 자네가 개업을 했다는 점은 단박에 알 수 있었어. 한 신사가 이오도포름 냄새를 풍기며 방에 들어왔는데 그의 왼손 집게 손가락에는 질사는 때문에 생긴 검은 얼룩이 있고 바로 여기 청진기가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듯 검은 실크 모자 한쪽이 불룩 부풀어 있어. 그런데도 그 신사가 의사라고 간파하지 못한다면 내 머리는 엉망으로 나빠졌다는 증거지. 나는 홈즈가 대수롭지 않게 추리의 경로를 설명하는 걸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 설명을 들으면 언제나 어처구니 없도록 간단해서 나도 그 정도는 문제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추리의 과정을 듣기까지는 자네가 이끌어내는 결론이 아리송하기만 해서 언제나 어리둥절하고 말지. 이래봬도 내 눈은 자네만큼 좋다고 자부하지만 그건 그렇겠지.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안락의자에 몸을 내던지듯 앉으면서 말했다. 자네는 보기만 할 뿐 관찰하지 않아.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예를 들면 자네도 현관에서 이 방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여러 번 보았겠지? 가끔 보았지? 몇 번이나 보았나? 수백 번은 보았을 거야. 그렇다면 계단은 모두 몇 개지? 몇 계단이냐고?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것 봐,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보고는 있었겠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잘 들어. 계단은 모두 17개야. 나는 보는 것과 동시에 관찰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내가 해결할 사건을 한번 들어보겠나? 자네는 지금까지 나의 간단한 사건들에 흥미를 가져왔고 또 별것 아닌 내 경험들을 기록해오기도 했으니 이것에도 틀림없이 흥미가 있을 거야. 홈즈는 테이블 위에 펼쳐있던 핑크색 편지지 한 장을 내게 주었다. 조금 전에 배달된 거야. 소리내 읽어봐.
편지에는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고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오늘 저녁 8시 15분 중요한 문제로 의논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찾아갈 겁니다. 최근 당신이 유럽의 한 왕실을 위해 하신 일은 당신에게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까지 마음을 놓고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발 그 시간에 댁에 계셔주시고 또한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이상하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물었다. 아직은 아무런 단서가 없어. 단서가 없는 것을 추측하는 건 큰 잘못이야. 사실에 맞는 이론을 찾는 대신 이론에 맞도록 무의식 중에 사실을 왜곡하게 되지. 그러니 이 편지만으로 생각해볼까? 자네는 이 편지에서 어떤 것을 추측하나? 나는 필적과 종이의 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꽤 부자 같아. 나는 되도록 홈즈의 출입법을 흉내내어 말했다. 이런 고급 종이라면 한 묶음에 반 크라운 이상 줘야 해. 아주 질기고 단단한 종이지. 아주라는 표현은 그럴듯하군. 이건 영국 종이가 아니야. 불빛에 비춰봐. 홈즈가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해보니 대문자 E에 소문자 G, 다음은 대문자 P, 그리고 대문자 G에 또 소문자 T가 종이 바탕에 10개 깔려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홈즈가 물었다. 틀림없이 종이 회사 이름일 거야. 아니, 그 머리 글자일까? 그렇지 않아. GT는 독일어의 게젤 샤프트의 약자로 회사라는 뜻이야. 이건 정해진 약자 형식으로 영어의 CO에 해당해. P는 물론 종이를 뜻하는 paper의 앞글자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 G인데 잠깐 대륙지 명사전을 찾아볼까? 그는 책장에서 두꺼운 갈색 사전을 꺼냈다. 이글로 니츠. 아, 여기 있군. 이글이야. 여기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보헤미아의 지방도시로 갈스베드에서 가까움. 발렌시타인이 죽은 곳이며 유리공장과 제지공장이 많은 곳으로 알려짐. 하하, 어때? 뭔가 느껴져? 홈즈는 눈을 빛내며 뿌듯한 표정으로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그럼 보헤미아에서 만든 종이군. 내가 말했다. 맞아.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남자는 독일인이야. 문장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겠지? 당신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은 결코 이렇게 쓰지 않아. 동사를 이렇게 뒤에 갖고 오는 것은 독일 사람이야. 이제 남은 건 보헤미아 종이를 사용하고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독일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문제뿐이지. 그러나 본인이 직접 올 것 같으니 우리의 의문도 곧 해결되겠지. 이때 딱딱한 말발굽 소리와 마차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닿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홈즈는 휘파람을 불었다. 쌍두마차 소리야. 들림없어. 그는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두 마리가 끄는 훌륭한 소형 부러움인데 말도 훌륭하군. 한 마리에 150기니는 하겠어, 왓슨. 이번 사건은 재미가 없어도 금액은 좀 쏠쏠하겠는걸? 나는 이만 가는 게 좋겠지? 천만에 내 든든한 지원군이 옆에 없으면 허전하니까 그대로 있어. 이 사건은 재밌을 것 같아. 놓치면 후회해. 하지만 의뢰인이 신경 쓰지 마. 자네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의뢰인에게 고마운 일이지.
자, 온 것 같아. 자네는 그 의자에 앉아서 주의 깊게 살펴봐.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와 복도를 걸어왔다. 그리고 곧 문 앞에서 멎었다. 이어서 크고 오만하게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네, 홈즈가 대답했다. 들어온 사람은 키가 6피트 6인치에 헤라클레스같이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다. 복장은 잉글랜드에서라면 악취미라는 평을 들을 만큼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더블상의 소매와 젖힌 기세는 새끼 양가죽을 폭넓게 붙였고 어깨를 덮은 소매 없는 짙은 감색 망토에는 불타는 것 같은 진홍빛 비단 안감을 사용했으며 불길처럼 빛나는 커다란 녹주석 브로치로 깃을 고정시켰다. 무릎 아래까지 오는 장화 상단에는 푹신푹신한 갈색 모피가 드러나 전체적인 옷차림에서 느껴지는 요란스러운 사치를 더욱 완전하게 마무리 짓고 있었다. 한 손에 챙이 넓은 모자를 든 남자는 광대뼈까지 가리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방금 들어올 때 매만져 고친 듯 남자는 아직도 마스크에 손을 대고 있었다. 드러난 얼굴의 반쪽으로 두껍게 처진 입술이 보였고 턱은 길게 쭉 뻗어 있어 고집스러울 정도로 강한 인상을 풍겼다. 편지는 받았습니까? 그의 굵고 걸걸한 음성에 심한 독일식 억양이 묻어났다. 방문을 미리 알렸습니다만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앉으세요. 홈즈가 말했다. 이쪽은 함께 일하는 왓슨 의사인데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본 크람백작이라고 부르시오. 보헤미아의 귀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친구분은 중대한 일을 의논하는 상대로서 충분한 신의와 사려를 갖고 계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곧 일어나 나가려고 했으나 홈즈에게 손목을 잡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 친구와 합석하지 않으면 듣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 친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백작은 넓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먼저 앞으로 2년 동안은 절대로 이 일에 대해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지금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과장을 섞지 않고 말해도 유럽의 역사를 움직일 만큼 큰 문제입니다. 약속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나도 약속합니다. 그리고 부득이 마스크를 쓴 것을 이해해 주시오. 이상한 그 손님은 말을 이었다. 이것은 나에게 이 용건을 의뢰한 고귀하신 분의 요구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밝힌 이름도 본명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홈즈가 차갑게 대답했다. 상황이 아주 미묘해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소문이 퍼져나가는 걸 막고 싶습니다. 유럽의 한 왕실 명예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보헤미아 2대에 걸친 왕실 올무슈 타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홈즈는 중얼거리듯 대답하고는 의자에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유럽에서 제일 명석한 이론가이자 정력적인 사립탐정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가 이렇게 나른한 듯이 축 늘어진 자세를 보이자 손님은 어처구니가 없는 모양이었다. 홈즈는 천천히 눈을 뜨고 이 덩치 큰 의뢰인을 답답한 듯이 보았다. 황송한 부탁이지만 폐하께서 자신의 사건을 직접 들려주신다면 저도 열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손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마음의 동요를 억누를 수 없는지 방안을 서성거렸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얼굴에 마스크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마소. 손님은 소리쳤다. 나는 왕이요. 그대에게 왜 숨기려고 했는지 모르겠군. 그렇습니다. 숨기실 필요 없습니다.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배하께서 말씀을 꺼내시기 전부터 저는 그 상대가 보헤미아의 국왕 카셀 파르슈타인의 대공 비렐름 코츠라이 시기스몬드 폰 올무슈타인 폐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이런 행동을 그대들이 이해할지 걱정이요. 묘령의 손님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희고 넓은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제발 이해했으면 좋겠소. 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소. 그러나 사건이 매우 미묘해서 대리인에게 그 사정을 털어놓고 처리를 명하면 앞으로 그에게 약점을 잡힐 염려가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 직접 상의하려고 신분을 감추고 여기에 온 것이요. 자, 그럼 이제 말씀하세요. 홈즈가 말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용은 이렇소. 5년 전에 바르샤바에 오래 머물렀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린 애들러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어. 이 여자의 소문은 당신도 들어서 알 것이오. 왓슨, 미안하지만 색인을 찾아줘. 홈즈가 중얼거렸다. 그는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종류의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요점을 기록한 메모를 만들고 있어서 어떤 인물이든 즉시 그 자리에서 조사할 수 있었다. 그 여자의 양력은 유태교의 랍비와 시메어에 대해 학술 논문을 쓴 해군 중령의 양력 사이에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보여줘. 홈즈가 말했다. 1858년 미국 뉴저지주 출생, 라스칼라의 콘트랄토 가수, 바르샤바 임페리얼 오페라의 프리마돈나, 은퇴 후 런던의 주재. 알겠어. 그럼 폐하는 이 젊은 여성과 알게 되었고 나중에 화근이 될 편지를 보내셨는데 지금 그것을 되찾고 싶은 겁니까? 그렇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비밀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나 증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폐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군요. 이 젊은 여성이 협박이나 다른 어떤 목적으로 폐하의 편지를 제시해도 폐하의 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필적의 증거가 되어 필적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네, 전형 편지를 사용했소. 전형 편지지는 도둑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봉인을 찍었소. 그것도 위조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갖고 있어.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아니, 함께 찍은 사진이요. 아, 그건 안 됩니다. 폐하께서는 정말 경솔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내 정신이 아니었어. 미친 짓이었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셨군요. 나는 당시 왕세자였어. 어려서 철이 없었어. 이제 나이 30이요.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손을 써보았으나 실패했소. 돈을 내고 사는 겁니다. 아니요. 상대는 팔지 않소. 그럼 훔치는 것은? 이미 5번이나 시도했소. 도둑을 고용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것이 2번. 그리고 한 번은 여행 중에 그 여자의 소지품을 탈취해 보았고 또 길에 잠복시킨 적도 2번이나 있어. 그러나 모두 실패였어. 흔적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소. 홈즈는 웃었다. 약간 흥미있는 사건입니다.
본인인 나는 매우 심각하오. 보헤미아 왕은 홈즈의 말이 언짢은 듯 반박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자는 그 사진으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나를 파멸시킬 속셈이요. 어떤 방법으로? 나는 머지않아 결혼하오. 알고 있습니다. 상대는 스칸디나비아 국왕의 둘째 딸 그로틸드 로스만 폰 삭세메니겐 공주요. 그 왕실의 가풍이 험하다는 것은 그대도 알고 있을 것이요. 공주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마음이 아주 예민해서 만일 나의 품행에 오점이 있다면 이 혼담은 깨지고 말 것이요. 아이린 애들러의 계획은? 그쪽 왕실에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그 정도의 일은 하고도 남소. 그런 여자요. 그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강철 같은 정신을 갖고 있어. 얼굴은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답지만 마음은 그 어떤 억센 남자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인하오.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요. 정말 그렇소. 아직 사진을 보내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까? 확실하오. 어떻게 알죠? 야권을 공표하는 날 보내겠다고 말했소. 발표는 다음 월요일이요. 아, 그럼 3일간의 여유가 있군요. 홈즈는 하품을 했다. 저도 즉시 조사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한두 가지 있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폐하께서는 런던에 당분간 머물러 계시겠죠? 그럴 생각이요. 그란백작이란 이름으로 랭엄 호텔에 묵겠소. 그럼 일의 진행 상황을 편지로 보고하지요. 꼭 그렇게 해주시오.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소. 비용은 백지 수표를 맡기겠소. 정말입니까? 그 사진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왕국의 일부를 주어도 줬소. 그럼 당장 쓸 비용은? 왕은 망토 속에서 묵직한 가죽 주머니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에 금화로 300파운드와 지폐 700파운드가 들어있어. 홈즈는 수첩 종이에 영수증을 써서 왕에게 주었다. 여자의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세인트 존스 우드의 서펜타인 애비뉴에 있는 브라이오니 로지. 홈즈는 그대로 받아 썼다. 사진은 캐비닛 사이즈입니까? 그렇소. 폐하, 이제 돌아가십시오. 곧 좋은 소식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헤미아 왕의 마차 소리가 길 저쪽으로 멀어지는 걸 들으며 그는 덧붙였다. 왓슨, 내일 3시에 이곳으로 와주면 고맙겠어. 이 문제를 자네와 의논하고 싶어. 다음날 정각 3시에 베이커가를 방문했으나 홈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허드슨 부인에게 물으니 아침 8시에 나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끝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난로 옆에 앉았다. 나는 이 사건에 관한 그의 조사에 이미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번 사건이 지난번 내가 발표한 두 범죄 사건처럼 음산하고 기괴한 양상을 띠지는 않았으나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고 또 의뢰인의 신분이 높은 것만으로도 이색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흥미를 끄는 요소뿐만 아니라 홈즈가 사건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리하고 시원스럽게 추리해 나가는 것이 내게는 언제나 경이로웠다. 또한 교묘한 수단으로 문제의 핵심인 수수께끼를 재빠르게 풀어나가는 홈즈를 함께 뒤쫓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언제나 홈즈가 성공하는 경우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의 실패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시계바늘이 4시에 가까워지자 문이 열리며 마부 하나가 술 취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턱수염을 기른 채 불그스레한 얼굴은
술 기운으로 더욱 붉어져 있었고 복장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친구가 아무리 교묘하게 변장을 해도 금세 그를 알아볼 수 있다고 믿어왔었다. 하지만 이 마부가 홈즈인 것을 알기까지는 3번이나 그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해야 했다. 홈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침실로 들어갔고 5분쯤 지나자 여느 때처럼 말끔한 트위드 신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홈즈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불 앞에 두 다리를 뻗고 앉더니 실컷 웃었다. 아, 정말. 홈즈는 숨을 가다듬느라 헉헉거리다가 다시 깔깔거리며 웃더니 마침내 의자 위에 축 늘어졌다. 너무 재밌어서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어. 내가 오전에 무엇을 하고 왔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한번 알아맞혀 보겠어? 잘 모르지만 아마도 아이린 애들러가 사는 집과 그녀의 습관을 잘 관찰하고 왔겠지. 물론 처음엔 그랬지. 그런데 그 뒤가 걸작이야. 어쨌든 들어봐. 나는 오늘 아침 8시가 조금 지나 일자리가 없는 마부로 변장을 하고 집을 나갔어. 마부들 사이에 우정과 동료의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여서 그들 사회에 들어가면 알고 싶은 건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지. 브라이오니 로지는 금세 찾았어. 뒤에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멋진 저택이었고 도로를 향해 건물이 나와 있었어. 입구에는 처부 자물쇠가 달려있더군. 현관 오른쪽에는 장식물이 붙어있는 크고 훌륭한 거실이 있는데 거기엔 바닥까지 닿을 만큼 커다란 창문이 있었지. 그 창문엔 아이들이라도 열 수 있을 것 같은 영국식 작은 자물쇠가 달려있을 뿐이었어. 뒤쪽에는 이렇다 할 별난 곳이 없었고 마차 차고 가까이에 복도의 창문이 있었어. 나는 집 주위를 돌아보고 모든 각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눈에 보인 것은 이 정도뿐이었지. 그런 뒤 큰 길을 어슬렁거리며 살펴보니 뒷마당에 담을 끼고 예상했던 대로 오솔길에 마차 차고가 있더군. 마부가 말에 손질을 하고 있어서 나는 그것을 도와주고 사례로 2펜스와 맥주 한 잔, 그리고 담배를 2대 얻어 피웠어. 그뿐 아니라 아이린 애들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수집했어. 하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아무런 흥미도 없는 이웃 사람들의 소문까지 5-6가지나 들어야 했지. 아이린 애들러에 대해 어떤 것을 알아냈어? 그 부근에 사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그 여자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았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은 없다고 서펜타인가의 마부들은 이구동성이더군. 가끔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를 뿐 조용히 살고 있는데 매일 5시에 마차로 나가 정각 7시에 저녁 식사를 하러 돌아온다는 거야. 공연이 없는 시간에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대. 그 집에 드나드는 남자는 한 명인데 자주 찾아오는 모양이야. 이름은 가드프리 노튼이고 변호사 협회에 소속되어 있어. 마부를 친구로 만드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알았어. 그들은 여러 번 서펜타인가에서 그를 마차에 태웠대. 그래서 그에 대해서라면 자세히 알고 있었지. 나는 그들의 얘기를 모두 들은 다음 다시 브라이오니 로지 쪽으로 돌아가 부근을 서성거리면서 작전 계획을 짰어. 가드프리 노튼이 이번 사건에 깊이 관련돼 있는 게 틀림없어. 변호사라고 하니 어쩐지 자꾸 그런 예감이 들어. 애들러와 어떤 관계인가? 자주 찾아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선가? 그 여자는 그에게 변호를 의뢰하고 있는가? 단순한 친구인가? 아니면 애인인가? 만일 그 여자의 변호사라면 애들러는 그 사진을 그에게 맡겨놓았을 가능성이 있어. 친구나 애인이라 해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브라이오니 로지에서 조사를 계속해야 하느냐
아니면 변호사 옆에 그 남자 사무실로 주의를 돌려야 하느냐가 결정되지. 이 미묘한 문제 때문에 조사 범위도 동시에 넓어진 셈이야. 설명이 길어서 따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네도 내가 만난 어려운 난관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아니, 조금도 따분하지 않았어. 내가 대답했다. 아무튼 어떻게 해야 할지 미처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른 마차가 브라이오니 로지 앞에 멎고 그 안에 더 신사가 내렸어. 검은 피부에 매부리코, 코스염과 어지간히 멋을 부린 차림새. 말할 것도 없이 그 남자라고 생각했지. 몹시 서두르는 듯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고는 문을 연 하녀를 떠밀다시피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그의 태도로 봐서 그 집 내부를 훤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가 집에 머무른 시간은 30분 정도였는데 거실을 걸어 다니면서 손을 흔들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가끔 창문으로 엿보였어. 하지만 여자가 어디 앉아 있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 얼마 후 남자는 들어올 때보다 더욱 허둥거리며 밖으로 나왔어. 마차에 올라타면서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들여다보더군.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고 그가 외쳤지. 또 도중에 리첸트가의 로스앤헨키 상점에 들르고 거기서 다시 엣지웨어가의 세인트 모니카 성당으로 가게. 20분 만에 갈 수 있다면 반기니를 팁으로 주지 하고 덧붙였어. 마차는 떠났어. 그때 마차를 쫓아갈까 망설이는데 옆 골목에서 멋진 사륜마차가 나왔어. 마부는 의복이 단추를 반밖에 채우지 않았고 넥타이도 귀밑 쪽으로 쏠려 있었으며 마구의 끈도 쇄골이에 변변히 걸려있지 않았어. 이 마차가 현관 앞에 멎기가 무섭게 여자는 집에서 나와 급히 올라탔어. 그때 그 여자를 언뜻 보았지. 확실히 남자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아름답더군. 존 세인트 모니카 성당으로 가요. 여자가 말했어. 20분 안에 도착한다면 반 소블린을 팁으로 주겠어요. 라고도 덧붙였지. 왓슨, 이렇게 좋은 기회는 다시 없을 거야. 다른 마차를 불러 따라갈까 아니면 사륜마차 뒤에 매달려서 갈까 망설이는데 마침 마차가 한 대 왔어. 마부는 허술한 내 모습을 보고 망설이는 눈치였는데 그가 거절하기 전에 올라탔지. 그리고 세인트 모니카 성당까지 갑시다 하고 소리쳤어. 20분 안에 가면 반 소블린을 팁으로 주지. 12시 25분 전이었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물론 짐작했지. 마부는 속력을 내어 달렸어. 그렇게 빠른 마차를 타본 건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앞서간 두 마차를 따라붙지는 못했어.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륜마차와 사륜마차가 성당 현관 앞에 서 있었고 말의 몸에는 김이 나고 있었지. 나는 마부에게 돈을 내고 급히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 성당 안에는 그 두 사람과 하얀 제복을 입은 신부뿐이었는데 신부는 그 두 사람에게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어. 나는 성당에 놀러 들어간 한가로운 사람인 양 옆의 복도를 어슬렁거렸지. 그러자 놀랍게도 제단 앞의 세 사람이 일제히 나를 돌아봤고 가드프리 노튼이 아주 빠른 걸음으로 나에게 달려와 말했어. 다행이군. 그가 소리쳤어. 당신이라도 좋아. 자, 이리 와요 빨리. 네? 뭐라고요? 나는 영문을 모르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자, 오세요. 3분이면 충분해요. 당신이 없으면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제단 위까지 갔어.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일러주는 말을 여러 번 나직하게 말한 뒤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을 서약하기도 했어. 즉, 나는 아일린 애들러와 가드프리 노튼의 결혼식의 증인이 된 거야.
식은 곧 끝났어. 신랑은 나에게 감사의 말을 했고 신부는 생글생글 웃으며 나를 보더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겪어보기는 정말 난생 처음이야. 아까 그 생각을 하고 배꼽이 빠지도록 웃은 거야. 결혼 허가증에 무언가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서 어떤 형식이든 입회인이 없으면 식을 올릴 수 없다고 신부가 거절했던 모양이야. 그때 다행히 내가 나타났고 노트는 들러리를 찾으러 큰 길까지 달려나가지 않아도 됐던 거지. 신부가 소불린 금화 1개를 사례로 주었는데 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걸 시계줄에 매달고 다닐 생각이야. 이야기가 이상하게 진행되는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는 우리의 계획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았어. 신혼부부는 즉시 여행을 떠나지도 모르니 말이야. 그래서 빨리 적당한 수단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두 사람은 성당에서 헤어져. 남자는 변호사 협회로, 여자는 브라이오니 로지로 각각 돌아갔지. 그 여자는 헤어질 때 5시에 마차로 공원 드라이브를 할 거예요 하고 말했어. 그것뿐이야. 아무튼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떠나서 나는 준비를 하러 돌아온 거야. 뭐를 준비해? 골드비프와 맥주 한 잔. 그는 배를 울렸다. 바빠서 먹는 것도 잊었지만 오늘 밤은 더 바빠질 것 같아, 왓슨. 도움이 필요해. 뭐든 말만 해.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라도? 상관없어. 체포될지도 몰라. 목적이 좋은 일이라면 괜찮아. 그 점은 조금 더 염려 마. 그렇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래, 틀림없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뭘 도와야 하지? 터너 부인이 식탁을 다 차려놓으면 그때 이야기하지. 그는 부인이 준비해준 간단한 식사를 들면서 말을 이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먹으면서 이야기할게. 벌써 5시야. 2시간 후에 현장에 출동해야 해. 아이린 애들러, 아니, 노튼 부인은 7시에 드라이브에서 돌아올 거야. 우리는 그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전에 브라이오니 로지에 도착해 있어야 돼. 그리고 다음 일은 나에게 맡겨.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미 계획이 서 있어. 하나 말해둘 게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자네는 나서지 마. 알겠지? 방관자가 되라는 거야? 그래. 자네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조금 불쾌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에 구애돼서는 안 돼. 그 사건을 이용해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 뒤 4, 5분쯤 지나면 거실 창문이 열릴 테니 자네는 그 사이에 창문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 알았어. 나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해. 좋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면 내가 준 물건을 방 안에 던지고 불이야 하고 소리쳐. 알았지? 알았어. 사실 이건 무서운 물건이 아니야. 그는 주머니에서 시가처럼 생긴 긴 통을 꺼냈다. 배관공이 사용하는 발연통인데 자연 발화가 되도록 양 끝에 뇌관이 장치되어 있어. 자네 임무는 이것을 던지는 것뿐이야. 불이야 하고 한마디 외치면 그 다음은 구경꾼들이 알아서 떠들 거야. 그런 다음 곧장 큰 길 끝까지 가서 기다려. 그러면 10분쯤 후에 내가 그곳으로 가겠어. 이만큼 설명했으니 다 알았겠지? 처음에는 방관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창가에 가서 자네를 지켜본다. 자네가 신호를 하면 이 물건을 집안에 던지고 불이야 하고 소리친 다음 큰 길 끝에서 자네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맞아. 그럼 안심하고 맡겨. 정말 훌륭해. 시간이 없으니 이제부터 할 일을 준비해야겠어. 그는 침실로 들어갔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상냥하고 마음씨 착한
신부가 되어 나타났다. 폭이 넓은 검은 모자에 더부룩한 바지, 하얀 넥타이, 거기다 친절한 미소를 띠고 온화한 눈빛으로 다정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명배우 존 헤어가 아니고서는 흉내낼 수조차 없을 것이다. 홈즈는 의상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역할에 맞추어서 표정과 태도는 물론 마음까지 달라 보이게 했다. 그가 범죄 연구가가 되었기 때문에 과학계는 명석한 이론가를 잃었고 연극계 역시 훌륭한 배우를 얻지 못했다. 우리가 베이커가를 나선 것은 6시 15분이 지나서였는데 예정보다 10분 일찍 서펜타인가에 도착했다. 홈즈와 나는 이미 땅거미가 내린 브라이오니 로지 앞을 어슬렁거리며 여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브라이오니 로지는 내가 상상한 풍경 그대로였지만 그 주위는 생각했던 것만큼 한적하지 않았다. 아니, 한적한 지역의 좁은 길치고는 이상하도록 활기에 넘쳤다. 거리 모퉁이에서는 옷차림이 허술한 남자 몇 명이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숫도를 돌려 가위를 가는 사람도 있었으며 두 근위병은 아이 보는 여자를 희롱하고 있었다. 또한 시가를 입에 물고 큰 길을 서성이고 있는 말쑥한 차림의 젊은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얼마간 말없이 집 앞을 어슬렁댔다. 이봐. 그때 홈즈가 말을 걸어왔다. 이 결혼 덕분에 사건이 오히려 간단해졌어. 그 사진이 두나를 가진 칼이 되었지. 우리의 의뢰인이 결혼할 공주에게 그 사진을 보이고 싶지 않듯이 이 여자도 가드프리 노튼에게 그 사진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게 분명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사진을 감추었느냐 하는 거야. 대체 어디일까? 설마 몸에 지니고 다니지는 않겠지. 캐비닛 사이즈라고 하니 너무 커서 옷에는 감추지 못할 거야. 왕이 사람을 숨겨놓았다가 몸을 뒤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쯤은 그 여자도 알아. 이미 2번씩이나 그 꼴을 당했으니까. 따라서 몸에는 지니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럼 어디에? 은행이나 변호사? 물론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어. 하지만 왠지 나는 그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아. 대체로 여자들은 비밀주의라서 자기 손으로 감추는 것을 좋아해. 남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야. 그 여자가 갖고 있다면 일단 안심은 되지만 만일 은행이나 변호사 수중에 들어갔다면 뒤로 손을 쓰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 여자는 2, 3일 안으로 그것을 이용할 속셈이야. 그러니 사진은 필요할 때 즉시 꺼낼 수 있는 장소에 있겠지. 틀림없이 집 안에 두었을 거야. 하지만 도둑을 가장에 이미 2번이나 집안을 수색했어. 그 변변치 않은 친구들의 수색. 그럼 자네는 어떻게 찾을 거야? 찾지 않아.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그 여자 스스로 장소를 밝히게 하는 거야. 스스로 밝힐 리가 없어.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마차 소리가 들리는군. 그 여자의 마차야. 자, 아까 내가 한 말을 잊지 말고 꼭 그대로 해. 그의 말대로 큰 길 모퉁이를 돌아오는 마차의 불빛이 보였다. 예쁜 소형 사륜마차는 브라이오니 로지 입구에서 멎었다. 마차가 멎자 길모퉁이에 있던 불황자 하나가 문을 열어주고 동전을 얻으려고 달려왔다.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달려온 다른 불황자한테 떠밀렸다. 곧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근위병 2사람이 한쪽 편을 들자 이번에는 가위를 갈던 사람이 반대쪽을 편들었다. 소란은 곧 크게 번졌다. 욕설이 오가고 주먹질이 일어났다. 마차에서 내린 여자는 주먹과 지팡이를 사납게 휘두르는 남자들의 치열한 싸움 속에 휘말렸다. 홈즈는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난투 속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옆에까지 달려간 홈즈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얼굴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두 근위병은 그것을 보고 어딘가로 사라졌고 불황자들도 반대 방향으로 달려 도망갔다. 그때까지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구경만 하던 말쑥한 차림의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부인을 구하고 부상자의 상처를 돌보기 시작했다. 아이린 애들러는 서둘러 돌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나 맨 위 계단에서 현관 불빛에 그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며 멈추어 서더니 조금 전에 그 난장판을 돌아보았다. 그분은 많이 다쳤나요? 여자가 물었다. 죽었습니다. 몇 사람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니야, 아직 숨은 붙어 있어.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그러나 병원까지 갈 여유는 없을 것 같아. 용감한 남자였어요. 여자가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부인은 지갑과 시계를 빼앗겼을 겁니다. 그놈들은 강도였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홈즈를 바라보던 청년 하나가 소리쳤다. 숨을 쉬고 있어. 그러자 또 다른 청년 하나가 소리쳤다. 이대로 길 위에 뉘어둘 수는 없어. 부인, 댁으로 옮기면 안 될까요? 좋아요. 거실에 옮겨 놓으세요. 소파가 있으니까요. 자, 이리로. 홈즈가 소란 속에서 천천히 브라이온이 로지로 운반되어 거실에 눕혀지는 것을 나는 창가의 정해진 장소에서 지켜보았다. 방 안에는 램프가 켜져 있었고 커튼이 내려져 있지 않아서 소파에 누워있는 홈즈를 볼 수 있었다. 그때 홈즈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의 음모에 말려든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또 그녀가 부상자를 더없이 다정하고 친절하게 보살피는 것을 보고 왠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맡은 역할을 포기한다면 그건 홈즈에게 몹시 비열한 배신이었다.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긴 외투에서 발연통을 꺼냈다. 이것은 여자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다.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하고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홈즈가 소파 위에 일어나 숨이 답답한 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자 하녀가 달려와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와 동시에 홈즈가 손을 올리는 것이 보였다. 그 신호를 확인하고 곧장 나는 발연통을 방 안에 던지고 불이야! 소리쳤다. 내 입에서 그 외침이 나오자마자 신사도 마부도 하인도 하녀도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합창하듯 불이야! 하고 악을 썼다. 연기가 방 안에 자욱하게 퍼지는가 싶더니 소용돌이를 치면서 창문으로 흘러나왔다. 연기 속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으나 조금 있으니 홈즈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이 아닙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나는 와글와글 떠드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거리의 모퉁이로 몸을 감췄다. 10분쯤이 지나 홈즈가 내 손을 잡아 끌어 소동이 일어난 현장에서 멀리 떠날 수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겨우 마음을 놓았다. 홈즈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빠르게 걷다가 엣지웨어가로 향한 조용한 골목으로 이끌었다. 잘했어, 왓슨. 나무랄 데 없었어. 모든 것이 뜻대로 됐어. 사진을 찾았어? 감춘 장소를 알았어. 어떻게? 내가 말한 대로 그 여자가 가르쳐줬어. 나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걸. 자네에게 숨길 생각은 없어. 홈즈는 웃으면서 설명했다. 일은 아주 간단했어.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한패라는 것은 자네도 눈치챘을 거야. 하룻밤 계약으로 고용한 사람들이었지.
그럴 줄 알았어. 싸움이 벌어졌을 때 나는 손바닥에 빨간색 물감을 녹여놓고 있었어. 소동 속에 뛰어들어 쓰러진 다음 그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 불쌍한 구경꾼 흉내를 낸 거지. 낡은 수법이야. 대강 알고 있었어. 그러고는 집안으로 운반되었지. 그 여자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야. 그때 그 방법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겠어. 여자는 내가 수상하다고 느낀 거실에 나를 옮겨 놓았어. 사진은 거실이 아니면 침실에 있을 거라고 짐작한 나는 그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소파에 눕혀지고 나서 숨이 답답한 듯 가슴을 쓸어내리자 하인들은 창문을 열어주었고 드디어 자네의 도움을 받게 된 거지.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된 거지? 크게 도움이 되었지. 여자는 집에 불이 난 것을 알면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기 마련이야. 이것은 여자들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거든. 나는 그 점을 종종 사건 수사에 이용했지. 달링턴 바꿔치기 사건에서도 에즈워스 성사건에서도 써먹었어. 부인이라면 아기를 보호하려 하고 미혼 여성은 보석상자로 뛰어가곤 해. 그런데 오늘의 이 여성은 달랐어. 그 여성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아마도 우리가 찾고 있는 사진일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맨 먼저 그것을 감춰둔 곳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지. 자네가 불이야 하고 소리친 것은 박진감이 있었어. 게다가 연기가 솟아오르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면 아무리 침착한 여자라도 당황하게 되지. 그 아름다운 여성도 곧장 반응을 보였어. 그 사진은 오른쪽 종끈의 바로 위, 벽의 널빤지 뒤에 오목한 곳에 감추어 두었더군. 그 여자가 반사적으로 그곳으로 가서 사진을 반쯤 꺼내는 것을 나는 확인했어. 그런 뒤 내가 불이 아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거다 하고 소리치니까 그 여자는 다시 사진을 제자리에 넣고 발연통을 흘낏 보더니 밖으로 뛰어나갔어. 그리고 다시 그 방에 나타나지 않았지. 나는 일어서서 어물쩍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 사진을 지금 갖고 나갈까 어쩔까 잠시 생각했는데 방에 들어온 마부가 어찌나 나를 집요하게 보고 있던지 뒤로 미루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조사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내일 폐하와 함께 그 여자를 방문해야지. 자네도 괜찮다면 함께 가자고. 처음엔 우리도 거실에 안내되어 기다리겠지만 그 여자가 왔을 때는 사진과 함께 우린 사라지고 없을 거야. 폐하가 직접 사진을 찾으면 매우 만족하겠지. 몇 시에 방문하지? 아침 8시. 여자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라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결혼 후에 어쩌면 그 여자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되도록 서둘 필요가 있어. 폐하에게 전보를 쳐야겠군. 베이커 가까지 돌아가 입구 앞에 서서 홈즈가 열쇠를 찾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걸었다. 셜록 홈즈 씨 안녕하세요. 말을 건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있었다. 그때 길에는 행인이 몇 명 있었는데 말을 건 사람은 저만치 떨어진 곳에 긴 외투를 입은 날씬한 젊은이 같았다. 저 목소리 들은 적이 있어. 홈즈는 가로등이 켜진 어스름한 길을 보면서 말했다. 누구지?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는 그날 밤 베이커 가에서 잤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커피와 토스트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보헤미아 왕이 방에 뛰어들어갔다. 벌써 찾았어? 왕은 셜록 홈즈의 어깨를 움켜쥐고 뚫어질 듯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소리쳤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떠납시다. 나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소. 마차를 부르겠습니다. 아니요, 나의 부러운 마차를 대기시켜 놓았소. 그거 참 다행입니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브라이오니 로지로 향했다. 아이린 애들러는 결혼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결혼? 언제? 어제입니다. 상대는 노튼이라는 영국인 변호사입니다. 아이린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거요. 저는 그 여자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그걸 바라오? 그렇다면 앞으로 폐하를 협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폐하에게는 이미 애정이 없을 것입니다. 폐하에게 애정이 없으면 폐하가 어떤 일을 하든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나와 신분이 비슷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훌륭한 왕비가 되었을까. 왕은 침울하게 입을 다물고 서펜타인 애비뉴에 닿을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브라이오니 로지의 문은 열려 있었고 돌계단 위에 나이든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가 부러운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비웃는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셜록 홈즈 씨? 여자가 물었다. 맞습니다. 홈즈는 뜻밖이라는 듯이 약간 당황해서 여자를 보았다. 역시 당신이 올 거라고 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오늘 아침 5시 15분 기차로 체링크로스 역에서 대륙으로 출발하셨습니다. 뭐라고? 셜록 홈즈는 놀라움과 분함으로 뒷걸음쳤다. 그 사람은 잉글랜드를 떠났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변지는? 왕이 짓눌린 음성으로 물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군. 조사해 봐야겠어. 홈즈는 여자를 밀치고 거실로 뛰어들었고 왕과 나도 그 뒤를 따랐다. 가구가 방 안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떨어져 나간 선반과 열려있는 서랍은 아이린이 얼마나 급히 서둘러 출발했는지를 말해주었다. 홈즈는 종끈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작은 미닫이를 열고 손을 넣더니 사진 한 장과 편지를 꺼냈다. 사진은 야회복 차림에 아이린 애들러를 찍은 것이고 편지 봉투에는 이곳에 방문하신 셜록 홈즈 씨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홈즈가 급히 봉투를 뜯었고 우리의 시선은 모두 그 편지에 집중되었다. 날짜는 어젯밤 12시로 되어 있었다. 셜록 홈즈 씨, 멋진 솜씨였습니다. 나는 완전히 속았어요. 불이야 소리를 들은 뒤에도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내가 너무 어수룩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폐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당신에게 할 거라며 몇 달 전에 당신을 경계하라는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 주소까지 알려주었지요. 그랬는데도 나는 당신이 궁금히 여기는 것을 스스로 밝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토록 친절하고 다정한 신부님이 나쁘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도 한때는 여배우를 지망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로 변장하는 것쯤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가끔 그 방법을 이용했으니까요. 그래서 마부 존에게 당신을 감시하라고 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내려오니 당신은 이미 길을 나섰더군요. 나는 곧장 당신을 미행하여 당신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그 유명한 셜록 홈즈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인사를 하고 남편을 만나러 변호사 협회로 갔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분이 노리고 있는 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사진에 대해서는 부디 안심하시라고 당신의 의뢰인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지금 더 좋은 분을 만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폐하는 옛날에 잠깐 향락의 대상으로 삼았던 여자의 방해 행위를 더 이상 염려 마시고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 사진을 나는 몸을 지키는 무기로서 지니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폐하께서 저를 위협하신다고 해도 그 사진이 있는 한 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진 한 장을 남겨둡니다. 폐하가 원하신다면 드리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진심으로 존경하는 셜록 홈즈 씨. 아이린 노튼 애들러. 정말 명석한 여자다. 정말 훌륭한 여자야. 세 사람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보헤미아 왕이 감격하여 외쳤다. 내가 생각한 대로 지혜롭고 의지가 굳은 여자야. 틀림없이 훌륭한 왕비가 되었을 텐데 나와 신분의 차이만 나지 않았다면 정말 슬픈 일이다. 제가 보는 바로도 이분은 폐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의뢰하신 일을 보다 만족스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천만에. 왕이 말했다. 이 결말에 나는 만족하고 있어. 나는 그 여자가 약속을 지키리라 믿고 있어. 사진은 이미 불태운 것이나 마찬가지요.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당신에게는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신세를 졌어. 이 보답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하시오. 우선 이 반지를. 보헤미아 왕은 뱀처럼 생긴 에메랄드 반지를 빼어 그것을 손바닥에 얹어 내밀었다. 폐하께서는 이보다 더 귀중한 물건을 갖고 계십니다. 제게 살해를 하길 원하신다면. 홈즈가 말했다. 기탄 없이 말하시오. 이 사진입니다. 아이린의 사진을? 왕은 놀란 눈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좋소. 그대가 원한다면. 고맙습니다. 그럼 폐하와의 일은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행운을 빌겠습니다. 홈즈는 머리를 숙이고는 보헤미아 왕이 청하는 악수에 손도 보지 못한 채 급히 몸을 돌려 나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이상이 보헤미아 왕국을 위협한 꺼림칙한 사건이며 셜록 홈즈의 깊은 계략도 한 여성의 지혜 앞에서 빛을 잃고만 이야기의 결말이다. 그는 전에는 여자의 지혜로움을 곧잘 비웃었는데 최근에 나는 그런 경멸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아이린에 대해서나 그 여자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는 언제나 그 여성이란 경칭을 사용했다.